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잘 나가던 조선주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가가 크게 올라서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주가 공매도 타깃 업종으로 꼽히면서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급락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데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까지 겹치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급락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소식이 주식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주간 증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도 낮은 2%대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공시되어 있는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 수준을 보면 1년 만기 기준으로 2.95%에서 상단은 3.30% 수준입니다. 네. 하단을 보면 2%대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KB국민은행이 이제 오늘부터 대표 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기존의 3.0%에서 2.95%로 오늘부터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이 상품의 금리가 2%대였던 게 마지막 시점이 2022년 7월. 이었어요. 네. 이후에 이제 3%대로 올라섰다가 지금 2년 7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간 거고요. 이에 앞서 신한은행도 자사 대표적인 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를 2.95%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신한은행도 2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현재 기준금리가 3%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시중은행들도 지금 속속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있거나 인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요. 그 대출 금리는 이제 기준 금리 하락분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금 금리만 네.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가계 대출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상금리가 여전히 더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시장금리의 하락폭만큼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에 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금리는 지금 정책금리에 민감한 게 단기물이거든요. 1년 안팎의 이런 단기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을 해서 이거에 맞춰서 예금금리는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면 결국 이제 예대금리 차, 네.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이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되니까 은행들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고요. 실제 작년 12월까지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를 보면 1.4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넉 달 연속 확대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일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금리를 만약에 하느니 추가로 내릴 경우에는 아마 시장금리도 여기에 반응을 할 테니까 네. 전반적인 금리 하락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금융당국 수장이 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 이런 네. 언급을 했습니다. 대출 금리를 타겟으로 얘기한 게 상당히 눈에 띄죠. 오늘 김병완 금융위원장이 원래 기자간담회에서 꺼낸 말인데요. 이제는 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현재 금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가계대출이 좀 빠르게 늘어날 때 특히 여름 이때는 금융당국이 좀 전반적인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이런 금융당국의 메시지를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반영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항상 금융당국은 직접적으로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를 하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금리를 겨냥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발언은 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어졌던 가상금리를 올리고 대출 심사 이런 것들을 강화했던 기조를 좀 다소 완화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은행들도 사실 이런 기류를 반영을 해서 대출금리의 실질적인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그 상무부 장관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서 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신속히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기업별로 10억 달러인가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든 네. 그 기준을 10억 달러로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태원 그 대한 그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고 이제 하워드 러팅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대미 투자를 좀 거듭 강조를 하면서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에 한해서 미국 정부가 투자를 가속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속한 지원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 흔히 패스트 트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절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 10억 달러를 투자하겠소라고 얘기하면 미국 정부는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또 부지 같은 데 들어가는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신속히 처리해주는 이런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미국에 투자해 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1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해야 지원을 해 주겠다니까 한편으로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러트닉 장관이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투자하는 거 뭐 계획만 밝힐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보여야 된다. 이런 입장도 네, 밝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안에 실제로 투자 집행되고 뭐 공장도 짓고 생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들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기업들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번 면담을 통해 거론된 이 10억 달러 자체가 일종의 하한선. 그러니까 청구서의 하한선의 기준이 10억 달러로 제시를 했구나. 이런 분위기로도 받아들여집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우리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아마 우리 입장을 설명하게 될 텐데 네. 방문하게 되면 딱 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상 정책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측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고 협력 방안 또 이 한국에 대한 관세 압력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조치들을 끌어낼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인들의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4년 만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네, 오늘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4 이 보고서에 나온 것이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전보다 0.1점이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라는 게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고 이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0점 사이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삶의 만족도 추세를 보면 2013년에 5.7점을 기록을 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018년까지 6.1점까지 올랐다가 2019년에 6점으로 하락한 뒤에 또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보합도는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2023년에 4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겁니다. 네.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삶의 만족도는 소득 수준별로 일단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5.7점, 네. 평균보다 0.7점 낮게 나왔고요. 소득이 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6.1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6.2점. 반면에 이제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가구의 만족도는 6.6점. 이거는 또 평균을 웃돈 것을 볼 수 있죠. 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났는데
19세에서부터 29세와 30세에서 39세는 각각 6.5점씩을 기록을 해서 가장 높았고요. 죄송합니다. 40세에서 49세 사이의 만족도가 6.6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반면에 고령층에 속하는 50세에서 59세는 6.4점, 60세 이상은 6.2점으로 나타나서 이것도 추세를 보면 연령이 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OECD 38개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세계 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인 삶의 만족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점수가 6.06점, OECD 평균은 6.69점이었으니까 네. 0.63점이 낮았고요. 38개국 중에서는 33위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 52초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표 수혜주로 꼽혀오면서 급등했던 조선주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고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투자 하향 리포트를 내놓자 주가가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현재 주가가 고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네, 조선업 실적과 전망 그리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조선주 투자에 대해 조선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땠습니까? 조선주가요? 오늘은 네. 지난 금요일에 저희 네. 미국에서 또 조선주 관련 그런 뉴스가 발표되면서 네. 장 중에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이제 네. 장 초반에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가 네. 또 한 점심쯤 됐을 때는 갑자기 모두 다 상승을 하더니 그랬었나요? 이제 끝날 때쯤에는 상승과 하락을 약간 다르게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으면서 네. 강약보합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대표적인 조선주 하면 어떤 종목들이 있죠? 당연히 이제 대형 조선 업체들에 해당하는 HD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하나오션, 오션. 삼성중공업을 저희가 3대 조선 업체라고 부르죠. 네. 그 조선주들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네. 한동안 계속 좋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좋았는지 좀 그 수치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와닿을 것 같습니다. 2024년 4분 그 하반기가 사실 주식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네. 하반기부터 조선 업체들이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와 방향을 완전히 달리하면서 아웃퍼폼을 하기 시작했는데 11월 초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게 좀 확정이 되면서부터 네. 특히나 좀 두드러지게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네. 올해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네. 미국에서부터 이제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우호적인 뉴스가 계속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너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레포트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좀 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상승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개별 종목별로 이제 고점 대비 많게는 20%, 적게는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고점이면 상태입니다. 언제 고점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 고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지난 1년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조선주가?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이 한 10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 조선주가 언제부터 지금 흐름을 좀 탔다고 보세요? 그 전에 한동안은 좀 조선주가 어렵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주가가 높았던 시기는 21년 상반기였었고요. 네. 22년에는 연중으로 좀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였고 네. 23년에는 이제 상반기 상승, 하반기 하락, 그리고 24년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21년 고점을 다시 탈출을 하면서 네. 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최근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큰 변동폭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였습니다. 네. 조선주가. 그런데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네.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건 어떤 걸 근거로 보통 얘기를 하죠? 저희가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이 산업의 자산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제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수주 잔고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네. 결국에는 그 수주 잔고를 저희가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익으로 취하기 때문에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제 몇 배수이냐 이거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과거에 실제로 저희가 2007년 초호황이라고 불렀었던 그 시절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약간의 시기의 차이를 보였을 뿐 거의 한 5배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5배 수준이라면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네. 이제 주가 수익 배수가 이제 그 주가 수익 비율 네네. 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PBR PBR이죠. 말씀드려요. 네, PBR 순자산 말씀드려요. 비율이니까. 네, 순자산 주가 비율이. 순자산 비율. 네, 그게 5배였고요. 5배였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작년 확정 실적 기준으로는 네. 저희가 5배를 터치한 업체들도 일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PBR 5배라는 게 2007년이라고 그러셨나요? 2007년 주가 고점일 때. 네, 고점일 때. 네네. 그때 PBR이 5배였다가 그만큼 못 가다가 작년에 다시 5배를 터치한 기업이 몇 개 네네. 나왔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은 그게 5배면은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낮다를 어떻게 보냐고 여쭤본 건데 네네. 지금 PBR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PBR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이제 PER은 사실 워낙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잘 보지는 않는 편이지만 네. 이제 막 저희가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2024년을 13년 만에 3사가 동시에 흑자 전환한 굉장히 오랜만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네. 뭐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 한 자릿수 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막 PER로 치면 막 몇십 배 정도 수준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모든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평가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수치에 해당이 되죠. 그럼 PBR로 볼 때도 고평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PBR 기준으로 작년 실적만 저희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럴 네. 수밖에 없는 PBR은 상황이고요. 보통 1을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이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절대 저평가인 회사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 그런 업종이 아무래도 배수가 1배 이하에 머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 업체들은 네. 21년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주한 성과가 계속 상승을 했고 네. 2024년에 조선 업체들이 만들어서 내놓은 매출이 실제로 저희가 21년과 22년에 수주한 물량들을 만들어서 네, 한 거니까 네, 네. 앞으로는 그럼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겠네라는 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1배 수준에 근접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평가에 해당이 되고요. 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했던 배수 중 가장 높은 배수를 다시 네. 터치했던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좀 고평가라고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 퍼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PBR로 따져도 좀 고평가. 역사적인 고점이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적인 고점이라면 이제 더 고점을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역사적 고점이니까 이제 내려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좀 네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20일이었나요? 지난주에 정부가 이제 중국산 그 철강 맞습니다. 중에서 후판에 대해서 네. 최대 한 38%까지인가요? 38.02%인가까지 그 반덤핑 관세를 이제 잠정 부과하기로 이렇게 결정됐다는 소식을 네네. 이제 이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조선업계에는 그러니까 철강업계는 좋지만 조선업계에는 부담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익률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네.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선 업체들이 한 17%에서 20% 정도의 후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후판이 시가가 움직이는 그대로를 반영해서 조선 업체들 실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10% 20%를 전체 매출 원가 중에서 원가 중에서. 저희가 17%에서 20%를 차지를 전체 하는데 선가에서 네, 전체 그 매출 원가 중에서 네.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굉장히 급변하게 움직이면 네.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철판을 사서 쓰고 있는데 이제 비용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했던 그 중국산 후판이 어쨌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후판보다 좀 많이 쌉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도 예전에는 중국 후판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네. 요즘에는 대형사 기준으로도 한 20% 정도씩은 네. 사용을 하는데 중소업체들은 50 내지 70%까지 쓴다고 저희가 나오더라고요. 아는 일부 업체는 진짜 80-90% 쓰는 업체도 네.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과세가 되다 보니 당연히
완전히 변동성 비용인 것 중에서 네. 가격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이익률을 좀 깎아먹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조선업체들이 사실 선사들에게 저희 좀 배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는 좀 가격을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하기 가장 편한 핑계 중에 하나가 재료 가격이 꾸준하게 상향 안정화될 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황은 그런 네. 상황은 아닌 거죠. 저희가 철 제품을 갖다 쓰는 산업이 조선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산업이 건설 쪽인데 네. 글로벌리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철 제품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거 아무리 아닙니까? 올라도 수요가 네. 많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철판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네. 국내에 있는 철강사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이 제품의 가격이 너무 내려가서 영업하기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소를 하게 된 건데 네. 막상 이 제소 과정에서도 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철강사가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덤핑 제보에 대해서. 네. 현대제철만 아마 참여를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사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 조선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의 그 가격이 네. 막 올라가는 추세가 아님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철판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선박의 제품 가격에 그냥 이렇게 전가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또 다시 종국에는 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네. 그 일견 생각할 때 그 LNG 운부한상 같은 경우에 네. 뭐 성가가 3,600억 가량인데 후판 가격이 10%만 상승해도 성가의 20-30% 차지하니까 뭐 70억에서 100억 정도까지의 그 이제 비용 부담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상 남는 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그렇지 들어보니까 않습니다. 꼭 그런 네네. 거는 아니군요. 어쨌든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는 아까 이제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네네. 3사가 이제 막 돌아서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재료 가격을 이렇게 네. 저는 그냥 철강 경기가 안 좋은 거를 반영한 이벤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계속되면서 국내 철판 가격까지도 들어 올릴 정도의 시황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철을 쓰고자 하는 전방 후방 산업이 되게 많아진다라는 의미인데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굴뚝 쪽 산업 관련 경기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하는 그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조선주에 대한 전망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엄경화 연구원님께서는요? 지금 국내 조선 업체들이 2028년에 인도할 물량 정도를 영업을 인도가 하고 그러니까 다 있습니다. 만들어서 네. 갖다 주는 거죠. 갖다 드리는 걸. 네. 그래서 27년까지는 작업할 모든 물량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확정된 실적 기준으로는 비쌉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25년도, 26년도 그리고 27년도 조선업체들이 만들 제품의 가격 단가는 계속 상승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수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익률이 작년 연말에 현대 미포조선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4분기 영업이익률이 5%나 7% 정도를 이제 네, 기록하기 시작을 조선업계 했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나왔는데 네. 저희가 25, 26, 27이 더 비싼 배를 만들 예정이잖아요. 실제로 선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4-50%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률이 많이 높아질 건데 저희가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기업의 실적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3년의 실적 개선이 좀 예정되어 예정돼 있는 있어서. 상황인지라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수주 추세가 꺾이는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이라서 주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밝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제 그 종목별로 다른데 조선주는 이렇게 3년 거가 이제 다 인도가 결정됐으니까 네네. 이만큼이 이익이 있을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3년 뒤에 그 다음 어떨까?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선반영 안 시키고 그냥 또 한 1-2년 지나고 나서 되는 건가요? 그게 아직 궁금해요. 수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의 영역인 거죠. 저희가 28년 수주를 지금 만약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서 지금 수주 성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수주 물량이 갑자기 급감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네. 지금 27년까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28년부터 안 좋아질 게 너무 확실해지는 상황인지라 그때는 아마 시장이
하락 반전하는 거를 반영하기 제가 시작할 겁니다. 여쭤봤던 거는 이제 3년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 기대감이 다 네네. 시장에 퍼져 있으면 이미 이제 그건 다 선반영됐으니까 더 이상 좋게 반영될 게 있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3년 뒤 실적을 다 반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3년 뒤 실적으로 지금 땡겨서 보면 네.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역사적인 고점에는 아직 못 미친 수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 효과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조선업계는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최근 그 미국 의회에서 이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네네. 이른바 해군 준비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의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우리 조선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군함이 되었건 상선이 되었건 네. 미국에서 쓰려고 하는 배들은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원래 법안의 골자였었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동맹 국가에 해당하는 데에서도 우리의 그 군 관련된 설비를 좀 만들 수 있게끔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톤으로 만들어진 법에 해당이 되고요. 네. 요즘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법안 발의가 대체적으로 다 초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게 뭐 정권끼리의 싸움 없이 모두 다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아니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미군함을 만들겠어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작년까지 많이 하셨는데 네. 너무 잦은 그 빈도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종국에는 국내 업체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풀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의 그 어떤 해상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네. 법을 초당적으로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군함을 만들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네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고 선박법은 또 뭐죠?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그 아직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네. 그때도 또 초당적으로 발의가 됐던 그 법안인데요. 네. 뭐 어쨌든 24년 의회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폐기되긴 했지만 네, 118대 어, 미국 의회였죠. 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 존스법으로 묶어놨던 일반적인 상선에 대한 그 건조를 그것 또한 지금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아. 그 부분을 이제 바깥에서도 또 다른 국가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네.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놓긴 했어요. 이제 네. 미국에서 만들려고 한번 시도해 봤다가 도저히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만약에 외국에다가 발주를 할 경우 미국에 발주하는 것보다는 싸다는 전제하에 뭐 네. 발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조선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주 잔고의 가격을 보면 네. 시장 가격 대비 몇 배까지 뭐 비싼 6배까지다 뭐 이런 여섯-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6배로 네. 비싼 가격으로 아, 발주가 된 케이스도 네. 있기 때문에 네. 그 조건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너무 당연히 바깥으로 발주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싸게 발주가 나오게 될 네. 가능성이 그리고 있습니다. 선박법은 상선을 유사시에 군수 물자 운송에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담아서 이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게 워낙 비싸고 네네. 또 숙련된 인력도 부족하다고 들었고요. 또 공급망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쪽에서 배를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는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새로 만드는 미국 함정 그 시장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장 규모가 실제로는 한 16.1%에 불과하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예상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처음부터 한국에다가 막 핵항모 만들어 막 이런 물건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생각인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미국이 모든 군함과 관련된 게 아웃소싱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코어의 제품들은 저희가 그냥 딱 느끼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 안에서 그것만 만드는 전문 업체들도 따로 존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여러 지역에서 국지전을 진행하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나라에도 사실 있는데 전략상선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냥 일반 상선인데 네.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날라야 되는 네, 그런 네. 상선들도 있습니다. 그거와 그냥 군에서 군함을 서포트하는 저희가 지원함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굉장히 태부족인 상황에서 네.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네. 그 규모는 국내 조선 업체가 이렇게 수주풀로 났을 때 규모가 그렇게 적지 않은 수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거기부터 시작해야 저희가 나중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네. 뭐그 부분을 그렇게 작게 보아 넘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전략 상선단을 10년 내에 250척으로 네네. 미국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그 전 세계 조선업 비중이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의 조선업계가 이제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런 기대도 하게 되고 그게 또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네, USTR 중국의 네. 해운과 조선을 동시에 약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한 상황인데요. 중국 해운사가 미국한테 서비스할 경우 네. 그리고 중국 해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만든 선박을 이용해서 해운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국한테 물건을 날라주는 경우 네. 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네, 해놓은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중국 선사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네네. 이거 부과한다는 거죠. 부과한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해운 바깥에 있는 뭐 유럽 해운사도 중국에서 만든 배도 갖고 있고 한국에서 만든 배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50% 이상인 경우, 25% 이상인 경우 이거에 네. 따라서도 수수료 부과 비율을 달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해운사 입장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국만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 그 구성하고 있는 미국에서 만든 선박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이러긴 않겠지만 네. 앞으로 미국에 대한 서비스를 감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발주해야 되는 선박을 어디에 발주할까를 고민할 때 중국보다는 한국을 먼저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급격한 축소는 어렵긴 하겠지만 선택지에 있어서 한국이 좀 유리한 그런 뉴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여 인도 슬롯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요. 그것을 중국으로 안 하고 우리로 돌릴 수도 있다.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죠. 미국에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노선인 경우 특히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선업의 업종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시각이 이제 3월 말에 재개될 공매도 네네. 이 타겟 업종으로 이제 좀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예. 저희가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네. 먼저 팔고 나중에 그 주가가 이제 하락할 하락하면? 거를 예상을 해서 네. 많이 하락했을 때 사가지고 다시 되갚게 되면 네. 그 주가의 하락분만큼의 이제 차익을 네. 그 공매도를 실시한 측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업종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쵸. 떨어지는데 베팅하기가 쉬워지니까. 특히나 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장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거꾸로 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이게 무서운 게 저희가 주도 업종이거나 분기별로 실적을 잘 찍어주는 업종에 제 잘못된 공매도를 잘못하면 또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인지라 예상대로 빠지지 않으면. 굳이 네. 그 수많은 악재가 있는 업종을 제외하고 조선 업종을 타겟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공매도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제 네. 지난주부터 어쨌든 저희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뭐 일부는 뭐 좀 매도를 하신다거나 비중을 줄이신다거나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서 매를 좀 먼저 맞고 난 상황인지라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보고 증권사별로 이제 조선 업종을 공매도 타겟 업종으로 꼽으면서 업종 대 평균 대비 높은 아까 말씀하신 PBR 순자산 비율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쪽도 있어서 네네. 투자자분들이 잠깐 좀 이제 고민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포인트나 이벤트를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끝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단기적인 이벤트가 좀 걱정이시면 그 공매도 재개 시점 전후로 해서 조금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포지션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는 것도 저희는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되었건 저희는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벤트는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은 뉴스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다운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사이클은 어찌 되었건 저희가 지금 있는 선박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걸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네, 큰데 네. 굳이 친환경 선박에 투자하지 않아도 친환경적인 방법을 구가할 수 있는 게 뭔가 나오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투자 방향을 반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네. 그 이전까지는 저희는 아직까지 투자 방향을 반대로 하실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말고 좀 더
관심 가져볼 만한 것도 있을까요? 저희가 조선업종이 과거에 좀 좋을 때도 보면 완성 조선업체들보다 조선업체들에게 이렇게 납품을 하는 기자재 업체들이나 중소형주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이클에서도 봐도 조선업체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배는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수량이 한정적인데 그럼 시장이 너무 닫혀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기자재 업체들은 일단 구조조정을 훨씬 더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 조선 업체에게 납품하는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일단 자동적으로 확장이 된 게 있고요. 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 그리고 기존의 신조선 만드는 조선 업체뿐만 아니라 수리 시장으로까지 납품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필수 기자재 업체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꼽는 필수 기자재 영역은 네. 선박용 엔진 회사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했었지 않습니까? 네. 급락세 전환한 원인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어쨌든 이제 주간 기준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금요일 날 이제 빠졌던 거는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 좀 고평가 부담이 좀 누적된 상태에서 경기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예.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사실 미국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제조업은 또 좋았어요. 제조업은 이제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70%가 미국은 그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이게 50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50 이상이면 경기가 좋은 거고 네. 50 이하면 침체인데 이게 2년 만에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과라든가 최근에 또 공모 내고 뭐 이런 네, 부분들도 네. 있다 보니까 일단 기업체들 특히 미국의 서비스업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내놓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이제 전망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런 좀 분석이 나오면서 이 서비스업 지표가 좀 꺾여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그동안 버텼는데 이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들면서 좀 빠졌고 사실 또 지난주에 그 전에 발표된 월마트의 실적도 좋았는데 네. 실적 전망이 또 안 좋았어요. 전망이 관세 때문에 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요즘에 뭐 미국의 유명한 투자들이 계속 뭐 경고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하나만 작용한 게 아니라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지난주 후반에 좀 미국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가 흔들린 이유 중에 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또 장중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그 중화권의 한 언론사에서 중국 연구팀이 코로나19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뭐 인간 수용체를 사용해서 이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위험이 있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발견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람이 전파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급으로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네. 가뜩이나 좀 미국이 지금 증시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뉴스가 장중에 보도가 되니까 갑자기 미국이 이제 금리가 또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모더나라는 기업 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업 주가가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뜩이나 또 경기 둔화의 또 신호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 전염병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미국 증시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에도 좀 휘둘렸고 사실 스콧 고들립 전 FDA 국장이라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꽤 일상적으로 발견하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의 또 전염이 돼가지고 그런 연관성은 아직 발견된 게 없으니까 너무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사실 관련 기업들이 또 급등했거든요.
급등. 예, 뭐 진단 백신과 키트나 뭐 관련해서. 백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증시에 이게 하나의 또 이슈로는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그 알리바바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3년간 220조 원인가요? 그 천문학적인 네. 규모의 그 투자를 발표했는데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는 계속 좀 역주행하는데 알리바바 주가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알리바바의 전 회장이 좀 마인이라고 아마 많이들 마윈, 네.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민영기업 심포지엄에서 마인이 이제 시진핑 주석과 악수하는 장면이 이제 사진에 좀 찍혔는데 그 보도 이후로 이제 며칠 후에 갑자기 이제 220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온 거죠. 네, 근데 네. 미국도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알리바바도 어쨌든 AI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서비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AI 투자가 이제 중국에서도 늘어날 것 같고 결국 이제 또 딥시크가 있는 거죠. 딥시크랑 또 제휴한다고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딥시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AI 전쟁을 좀 본격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창업자 마윈이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죠. 이렇게 그죠. 공식 석상에. 2020년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맞아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의 4, 5년 만에 지금 처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그 이번에 딥시크, 화이, 텐센트 회장들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네, 네. 이렇게 민간 기업하고 이렇게 심포지엄 가진 게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AI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중국 국가가 할 수 없는 거 하기보다는 이런 민간 기업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민간 기업 규제를 좀 풀어주고 미국과 한번 AI 한번 경쟁해 보겠다라는 그런 또 의지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규모가 AI 투자 규모가 미국의 빅테크랑 거의 맞먹는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흔히 뭐 쩐의 전쟁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돈을 투여한 이 AI 전쟁이 이제 양국에서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딥시크 때문에 지출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출 경쟁이 더 붙는 그런 양상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요. 항상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가 이제 우리 시장 월요일에 좀 영향을 네. 좀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끝났죠? 근데 빠지긴 빠졌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2% 빠지면 보통 우리도 비슷하게 빠지는데 네. 한국은 덜 빠졌어요. 네. 확실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45.27포인트 그래서 9.31포인트 빠져서요. 퍼센테이지로는 마이너스 0.35%로 네. 약보합 수준을 보였고 코스닥은 훨씬 더 견조했습니다. 773.33포인트 1.32포인트 빠져서 네. 마이너스 0.17%. 그러네요. 크게 네.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제조업 경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오히려 올라 버렸어요. 아마 그런 부분하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요즘에 2차 전지가 강하긴 했는데 오늘도 2차 전지가 그랬나요?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네. 특히 뭐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면서 6.7% 네. 나왔네요. 그래서 네. 워낙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네. 2차 전지 또 시총이 크다 보니까 증시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4월 초 2일부터인가요? 그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뭐 GM의 미국 공장에서 차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에 그 정의성 회장하고 GM의 메리바라 회장이 서로 만나가지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이제 네. 공동적으로 우리 뭐 협력을 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다음 네.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는 다음 달에 네. 현대차하고 GM이 이제 미국 공장에서 같이 차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 공장 생산 시설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현대차 입장에서 이게 좋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관세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GM 공장이 지금 생산 능력이 꽤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남는 좀 공간이 있나 봐요. 거기서 차를 생산만 해줘도 그러니까 GM의 생산 능력이 연간 220만 대인데 네. 실제는 180만 대 정도만 만들어진대요. 그 40만 대가 비잖아요. 네. 이건 뭐 다 거기서. 쓸지 모르지만 네. 현대차가 이거를 공유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는 관세를 일단 피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처음 배웠던 용어인데 리베징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리베징. 이게 네. 뭐냐면 이제
하나의 차종을 여러 개의 브랜드로,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 갖고 네. 여기다 브랜드만 같이 따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GM의 실버라도라는 그 유명한 픽업 트럭 있거든요. 픽업 트럭, 예. 여기다가 현대차 브랜드만 붙여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각각 그렇게 네, 팔더라고요. 가까이 그런 리베이징 아마 계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GM의 공급망을 활용하고, 네. 근데 GM은 그럼 뭘 얻어가냐? GM은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를 잘하거든요. 아, GM은 하이브리드 카가 좀 약해요. 네. 근데 이걸 또 협력을 해서 서로 이제 윈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발표는 해봐야 되겠지만 서로 이제 공장을 공유하면서 관세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략이 어쨌든 이제 다음 달에 실제 발표되면 실제 관세 영향을 얼마나 피할지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현대차 입장에서 이것만 된다면 조금 우려를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조립 형태로 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반조립으로 가서 예. 거기서 최종 조립하면 네. 이제 그래서 일정 완성품이 부분 이익은 GM한테 주긴 줘야 되겠죠. 거기 줘야죠. 생산 시설을 네, 쓰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25% 관세보다는 괜찮을 것 훨씬 나은 같으니까 거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게 관세를 25% 진짜로 매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 감안하면 훨씬 네. 나은 거죠. 예. 이 전략이. 예. 아 정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업들은요. 네. 네. 지난주에 그 한한령 예. 그 해제 이슈 또 이제 컸었는데 사실 뭐 이 한한령 하면 이제 한국 콘텐츠 공급이라든가 방영 금지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 해제 매년 그 이슈가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꾸 이제 매년 이 이슈 나왔다 많이들 실망하셨는데 올해는 기대감이 왜 높냐면 일단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에 경주에서 열리잖아요. 또 다음해에는 또 중국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이제 조직끼리 서로 또 이제 의견을 또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주 만나야 됩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과의 좀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과 이렇게 좀 사이를 나쁘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드 사태 때문에 좀 사실상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문화 교류가 좀 많이 등한시되고 있잖아요. 2017년 그때부터 이제 한한령 내려진 거죠, 사실상. 네, 그때 중국 정부는 한한령 없다고 없다고 했지만, 네. 근데 우리가 콘서트를 해달라고 우리가 허가를 받고 싶으면 네. 요청을 하는데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사실상 한한령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문화 콘텐츠 고려부터 하면 네. 어쨌든 이제 양국 관계도 좀 더 예전보다는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올해는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 또 특히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선제적인 조치 차원에서 먼저 한한령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지금 무비자. 무비자로 지금 입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그런 일환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해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해제되면 엔터나 드라마사들한테 좀 호재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콘서트를 할 수 있고, 빅뱅이 2016년에 중국에서 콘서트 한 이후로 K-팝 가수가 이제 콘서트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네. 이제 사실 끊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엔터나 또 우리나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수출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이게 2,570조 원이나 된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한국의 거의 GDP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네. 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배제된 상태니까 배제됐죠. 우리가 이제 예. 하게 되면 어느 꽤 정도는 큰 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네.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증시 일정 좀 소개를 해주세요. 당장 내일 열립니까? 네, 금통위가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거의 있어요? 금리 인하 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달러가 좀 다행히 조금 약해지고 있고 네. 미국 경기가 좀 갑자기 둔화되는 신호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금리 인하하기엔 좀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는 내일은 큰 이변 없으면 이제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요즘 뭐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딥시크 쇼크에 대해서 이제 젠슨항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근데 젠슨항은 아마 끄떡없다라고 얘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하고 블랙엘이라는 신제품이 네. 엔비디아 건데 이게 발열 이슈가 자꾸 있어요. 아. 노이즈가 있는데 이거를 좀 매듭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공급이 잘 되는 건지 네. 이런 걸 완화시켜주면 또 증시도 좀 반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미국 물가지수 PC 물가지수도 개인소비 지출?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러스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